1. 고전시에서는요,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를 공부할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고대가요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대가요는 무슨 의미일까요? 페이지 66페이지 개념과 기원, 전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한번 볼까요? 자, 고대가요는 삼국시대 이전의 노래로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고대가요는 삼국시대 이전에 불리어진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한문으로 한역되어 전해지고 있다. 음악, 무용, 시가의 종합이었던 원시 종합예술에서 개인적이고 저정적인 시가가 분리되어 발생된 것으로 본다. 기원과 전개를 한번 볼까요? 고대가요는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원시 종합예술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원시 종합예술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출발을 해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가의 형태로 분리 발전하여 독자적인 갈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부여의 영곡, 동해의 무천, 고구려의 동맥, 그리고 사만의 제천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무와 음주의 습속에서 고대가요의 원천을 찾을 수가 있다. 지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대가요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고대가요의 특징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삼국시대 이전의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했던 것처럼 두 번째 특징은요, 전개 양상인데요. 시작은 원시 종합예술의 형태에서 발전 전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각.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원시 종합예술에 대해서는 여기 써 있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첨가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집단적 서사시의 형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집단적 서사시의 대표적인 작품과 개인적 서정시의 대표적인 작품, 고대가요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구지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가요는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이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경설화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책에 나와 있는 배경설화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해석을 위해서 배경설화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구지가는 배경설화에서 왕의 강림과 연관되어 있는 작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지라고 하는 거북이 모양의 봉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구지에서 소리가 들리죠? 거기 아무도 없느냐? 9명의 추장이었던 구관들이 대답합니다. 여기 우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면 노래하고 춤을 추도록 하여라. 왕이 필요했던 9명의 추장들은요, 시키는 대로 노래하고 춤을 추었고요. 하늘에서 6개의 황금알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의 알에서 수로왕이 태어났다고 하죠. 구지가는 왕의 강림을 기원했던 구관들이 춤추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이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구체적인 시어의 의미를 확인하기 이전에 우선 이 작품의 흐름, 시상 전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거부가 대상을 불러주고 있죠? 호명.
머리를 내어라 명령하고 있네요. 내놓지 않는다면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이요. 구워서 먹어버리겠어. 아주 강한 죽여버리겠어라는 협박이 드러나는데요. 시의 흐름이 호명, 명령, 가정, 협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한번 시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줄부터 다시 가볼게요. 거부가. 여기서 호명하고 있는 대상인 거북이는 누구일까요? 배경설화 속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거북이는 실제 동물인 거북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내려줄 존재, 그래서 신령스러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의미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들의 요구사항은요, 머리를 내어라.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머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설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죠. 우두머리죠. 해석에 따라서는 생명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써드릴게요. 만약 내놓지 않는다면 구워 먹어버리겠어. 라는 이 협박에서는요, 노래를 부르는 구간들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협 안에는요, 간절하게 왕을 바라는, 즉 왕을 반드시 줬으면 좋겠어, 만약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이들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이 부분에서는 화자들의 강한 요구사항이 드러나 있죠. 이들의 요구사항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왕이죠. 왕의 출현이죠. 그 다음 가정하고 협박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들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데요. 왕을 반드시 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왕의 출현이라는 소원이죠. 소원 성취를 위한 이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배경설화에서 우리는 이 작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그냥 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라고 배경설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요, 원시 종합예술의 형태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9명의 추장, 9명의 구간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였죠. 그래서 집단적 서사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작품은요, 왕의 강림과 연관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했죠. 가야국의 수로함과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걸 배경설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전체적인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작품은요, 일단 첫 번째 갈래를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의 갈래는 원시종합예술, 집단적 서사시, 단체로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즉 집단 무가의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작품의 주제는 배경설화랑 연결시켜서 찾으시면 되겠죠? 왕을 바라는 노래였습니다. 즉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였죠. 여기서 왕은 가야국의 수로왕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의 표현은 일단 첫 번째, 굉장히 노골적이죠. 뭔가 돌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태도로 자기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어라 라는 명령의 어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강한 소원 성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페이지 68페이지 공무도화가를 함께 공부해 볼까요? 이 작품 역시 배경설화를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은 수업을 위해서 간단하게 배경설화 정리하고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설화에 의하면 강가에서 광리자고라는 어부가 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강물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손에는 술병이 있고요. 술 취했다는 뜻이죠. 머리는 하얀 색깔로 헝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백수광부네요. 백수광부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백수, 하얀 색깔 머리에 광부,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씩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생긴 백수광부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요. 백수광부의 아내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편이 죽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이죠. 제발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백수광부는요, 아내의 소리에 신경도 쓰지 않고 조금씩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요, 남편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가까이에 있는 공후라는 악기를 꺼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작사 작곡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역시 남편을 따라 강물 속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광리자고라는 어부는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데요. 아내는 이때 부른 이 노래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경설화에 얽힌 공무도화가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백수광부의 아내인 노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님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바로 백수광부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물은요, 아내가 제발 남편이 건너지 말기를 바라는, 즉 아내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담아주고 있는 소재죠. 두 번째 줄 읽을게요. 하지만 님이 그의 물을 건너버렸네. 여기도 물이라는 시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물은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물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건너버린 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은요, 아내와 남편의 이별을 의미하는 소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줄 읽을게요. 물에 빠져 결국은 돌아가시니. 여기도 물이 나오는데 돌아가신 물이네요. 그래서 남편의 죽음을 의미하는 소재라고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이요. 님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 마지막 부분에는 죽은 남편을 바라보며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는데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엄청난 슬픔의 감정과 그러게 왜 죽었어? 라는 원망, 거기에다가 어찌할꼬? 죽어버린 남편 어찌할 수 없죠.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체념의 정서까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인데요. 정리된 대로 물이 한 가지의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줄에서 물은요, 사랑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줄, 건너간 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별을 의미하는 물이라면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줄에서는요, 돌아가시니 죽음을 의미하는 물의 의미라고 정리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 작품의 갈래가 아주 중요한데요. 앞에서 배운 구지가와 달리 이 작품은 여러 명이 떼지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혼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부른 노래였죠. 그래서 이 작품의 갈래는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노래였죠. 개인적 슬픔의 감정을 보여줬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서정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작품의 주제를 살펴봐야죠. 우리가 배경설화와 작품을 통해서 읽은 내용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별한 힘에 대한 슬픔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이 의가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자습서나 참고서에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는 중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말로 가치,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가치를 정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성과 가치는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중요성, 가치, 의를 정리할 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국문학사적인, 그러니까 국문학이라고 하는 역사에 있어서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에서, 국문학의 역사에서 이 작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는 의미겠죠? 일단 첫 번째, 이 노래는요, 앞에서 봤던 구지가가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집단적 서사시의 형태, 원시종합 예술을 들여다봤죠. 집단적 서사시의 형태가 조금씩 발전하고 분리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서정시의 형태로 변화되는데요.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중간 단계, 우리가 이런 걸 과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딱 과도기에 있는 작품이 바로 이 공무도화가입니다. 이걸 또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이 작품은요, 개인적 서정시인 건 맞지만 아주 초창기적인 모습, 그러니까 집단적 서사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가장 최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작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최초, 오래된 서정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유리왕이 썼다고 전해지는데요. 배경 설화에 의하면 고구려 유리왕은 왕비가 죽고 나서 2명의 아내를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한 명은 화이라는 여자였고요. 또 한 명은 치희라는 한인이었죠. 중국 사람이요. 한 명의 남편을 사이에 두고 2명의 아내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하루는 유리왕이 멀리 사냥을 떠난 사이 2명의 여자가 치열하게 싸웠다고 하는데요. 싸움 끝에 치희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은요, 치희가 떠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치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머나먼 중국까지 찾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치희를 설득하지 못했고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터덜터덜 고구려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치희와 함께 돌아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혼자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유리왕이 읊은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게 논이는데, 여기서 꾀꼬리라는 중요한 대상이 나와 있죠. 꾀꼬리의 모습은 2번째 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암수, 정답게 놀고 있는 모습이네요. 3번째 줄 읽겠습니다. 외로울사 이 내 몸은, 여기서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죠. 화자의 정서 역시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외롭다라고 드러나 있네요. 지금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는요, 화자인 유리왕이 자기의 정서를 직접 표출해주고 있는데요. 외로울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읽겠습니다. 외로울사 이 내 몸은 결국 치희를 설득하지 못하고 나 홀로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쓰인 표현법을 한번 볼까요? 이 물음표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마지막에 쓰인 네와 함께 돌아갈꼬 라는 이 부분은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처지, 그러니까 누구도 함께 돌아갈 수 없는 외로움이라는 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우리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을 취해서 강조하는 표현법,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죠? 서리법이죠. 우리는 이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가 정서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화자의 정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강조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를 한번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꾀꼬리와 화자의 서로 상반된 처지인데요. 앞에서 선생님이 근거를 정리한 것처럼 꾀꼬리는 정답게 암수가 놀고 있는 데 비해서 화자인 나는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외로운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죠. 즉, 꾀꼬리와 화자인 나는 서로 대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외롭게 돌아오고 있는 길에 저렇게 다정하게 놀고 있는 꾀꼬리를 보니까 더 심한 외로움이 밀려오네요. 우리 이렇게 화자의 정서와 상관되어 있는 사물을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여기서 꾀꼬리는요, 외로운 화자의 처지와 대비가 되어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화자에게 더 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와 상관되어 있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죠.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되니까요. 실제로 모두가 외로우면 그나마 외로움이 덜 느껴지는 거 아세요? 솔로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바로 연인들이 행복한, 그리고 연인들이 반드시 만난다는 크리스마스, 이때를 제일 싫어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유리왕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외로우면 그나마 나은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저 꾀꼬리를 봐라. 암수가 정답게 놀고 있네. 그런데 나는 화자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더 강조하고 부각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꾀꼬리 객관적 상관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도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필기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한 가지 이 작품의 시상 전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시상 전개라고 얘기한다면 시의 흐름, 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걸 시상 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서는 정답게 놀고 있는 꾀꼬리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즉, 이 부분에서는 주변의 경치, 바깥의 경치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우리 이런 걸 앞부분에는 경치를 제시한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선경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선, 앞부분에 경치를 제시하고 있는 걸 선경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올지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뒷부분에는 꾀꼬리의 처지와 상반되는, 서로 반대가 되는 화자의 처지가 나와 있죠? 즉, 뒷부분에는 화자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상 전개를 뭐라고 하느냐? 선경, 후정이라고 시상 전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경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 정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경에서는 꾀꼬리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후정, 뒷부분에는 정, 화자의 정서가 드러났었는데요. 화자의 어떤 정서?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작품의 시상 전개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핵심 정리를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이 작품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에서 배운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집단적 서사시, 그러니까 구지가와 같이 집단적 서사시의 형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배웠던 공무도화가 기억하시죠? 개인적 서정시의 모습일까요? 그렇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개인적 서정시였죠.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작품의 주제는요, 혼자 돌아오는 외로운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임을 잃은 슬픔, 직접 언급되어 있는 정서로 정리를 한다면 외로움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이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 우리 앞에서 봤었죠. 의라고 얘기한다면 중요성, 가치를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 작품의 의는요, 공무도화가와 똑같습니다.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의 모습이죠. 공무도화가와 황조가 중에 어느 게 더 먼저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구체적인 연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를 언급할 때 두 작품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도화가
황조가가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의 모습이죠. 페이지 70페이지 정읍사입니다. 이 작품은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목입니다. 정읍사라는 제목인데요. 정읍사는 정읍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정읍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삼국시대의 백제의 마을이었는데요. 정읍사는 그러니까 백제의 노래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표기를 꼭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고대 가요들과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전의 작품들이 한문으로 기록돼서 전해지는 데 비해서 이 작품은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백제시대 노래가 한글로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추측해 본다면 백제시대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조선시대 때 한글로 기록이 되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작품은 특이하게 후렴구가 보입니다. 후렴구는 반복되는 구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반복되는 후렴구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쭉 읽다 보니 여기 있네요.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이 부분이 여기서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후렴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후렴구의 의미를 정리를 하면 되풀이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되풀이되어서 후렴구가 쓰인 것도 맞고요. 또 하나 우리 이거를 여음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음구는요. 의미가 없이 음이 반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음구는 이 후렴구에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용어고요. 세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조흥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흥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조흥구는요, 흥을 돋우기 위해서 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는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후렴구, 되풀이돼서, 또는 이 부분에 의미가 있느냐? 아니요. 이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흥을 돋우기 위해서 조흥구. 의미 없는 부분이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이죠. 여음구. 용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로 돌아오면 이 작품은 이렇게 후렴구, 여음구, 조흥구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지금 확인한 후렴구를 제외하고 읽으면 이 작품은 특이하게 시조의 형태를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피치옷이라 저제 여러 신고요 증대를 드대유지라 후렴구 건너뛰고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점글할세라. 지금 읽은 부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운율을 두면서 읽어볼게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피치옷이라 저제 여러 신고요 증대를 드대유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점글할세라. 왠지 운율도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즉 이렇게 후렴구를 제외하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3장 6구의 시조의 형태를 닮아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시조보다 백제 노래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읍사를 시조의 기원, 먼저 모습이란 뜻이죠. 시조의 기원이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읍사를 해석해 볼까요? 이 작품은 행상인의 아내가 불렀다라고 전해지는데요. 행상 나간 남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느라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배경설화에 의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망부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오시라. 여기서 달이라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 달은 단순하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자연물이 아니라 화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죠. 그래서 기원의 대상입니다. 기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달은요 천지신명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이 표현을 한번 볼까요? 곰. 두 부분에서 곰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이 곰은요 강세접사라는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세접사가 쓰이면 앞에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현대화 해석을 보시면 높이가 곰에 의해서 강조된 표현 두 번 나와 있죠? 높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머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 정읍사에서 머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출제자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머리의 개념이 아니고요. 멀리의 표현입니다. 거기에 곰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멀리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달림, 높이 돋아서 어기야 멀리 좀 비춰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어둡지 않도록.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 다롱들이는 앞에서 우리가 후렴구다라고 정리했고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흥구라고 불러도 되고 흥을 돋우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조흥구도 괜찮은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볼게요. 저제 여러 신고요. 여기서 저제는요 시장이라는 의미인데요. 남편이 행상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단어죠. 저제 여러 신고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지금 이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혹시 당신 시장에 가 있습니까? 걱정돼서 물어보는 표현이겠죠? 어기야 증대를 드대율시라. 여기서 증대라는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증대는 현대어로 그냥 해석을 하면 진대, 질퍽 진 곳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진대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내가 남편이 절대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위험한 곳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진 곳을 밟지 않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위험한 곳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 오늘 밤 돌아오지 않는 남편, 아내는 남편이 위험한 곳에 가 있는 것도 물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이 밤중 가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또 한 곳을 생각한다면 다른 여자겠죠. 혹시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 진대를 다른 여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이 단어를 볼까요?
그대 욜세라에서 요 단어를 볼게요. 리을세라. 리을세라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할까 두렵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단어랑 연결시켜 볼까요? 진대를 드딜까 밟을까 디디다 밟다라는 의미거든요. 질퍽질퍽 위험한 곳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이 위험한 곳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 다음 또 하나, 이 위험한 곳이 그러니까 어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진대와 반대되는 대비가 되는 시어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 달입니다. 밝고 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달과 어둡고 위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진대는 서로 대비되는 시어다라고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밑에 읽을게요. 어기야 어강돌이 역시 후렴구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느이다 놓곳이라 해석하면 어느 곳이든 놓곳이라 놓으라고요. 이제 그만 그 짐을 내려 놓으라고요. 이제 그만 가란 얘기죠. 위험한 곳을 계속 간다면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어기야 내가 논데 정글할세라. 우리 마지막 부분 먼저 해석할까요? 여기도 리을세라가 쓰였네요. 앞에서 우리가 리을세라가 뭐뭐 할까 두렵다 라고 했으니까 앞부분과 연결시킨다면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고요. 어두워져서 위험해지기 전에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그만 쉬란 얘기겠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세 가지로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나는 나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아내니까 이 나는 아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아내라고 해석을 한다면 아내가 가는 길, 아내는 지금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마중을 나가고 있는 길이죠. 즉 아내의 마중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실제로 저물면 절대 안 돼서 걱정하는 대상이 있죠? 남편이죠. 그래서 나라고 쓰여 있지만 이 나는 남편이다. 나를 남편으로 해석을 한다면 남편은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남편의 집으로 돌아오는 귀갓길. 저물지 않도록 제발 달리 밝게 비춰주세요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크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화자는요 나와 남편 중에 누가 무사하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나는 나와 남편을 한꺼번에 이루는 부부다. 만약 남편이 잘못되든 내가 잘못되든 우리 부부의 앞날이 어두워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두워지지 않도록 여기서 그렇다면 내 가논대는요 부부의 앞날 인생길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나를 누구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나는 화자인 아내다. 그러면 아내가 마중 나가는 길이 어둡지 않도록 저물까 두렵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다.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 귀갓길이 어둡지 않도록 저물까 두렵습니다. 마지막, 부부다. 부부의 앞날, 인생길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달리 저물지 않게 밝게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드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를 써볼까요? 이 작품의 주제는요,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내가 읊은 노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남편의
안전을 기원한다.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를 꼭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앞에서 의가 무슨 뜻인지 설명했습니다. 중요성, 그러니까 국문학이라고 하는 역사에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요성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작품이 백제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정읍사 말고 또 다른 백제노래가 있나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백제노래는 정읍사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읍사를 배울 때 이 단어를 꼭 언급하고 넘어가네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백제노래가. 이 작품의 중요성이 여기서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여음을 제외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후렴구를 만약에 제외한다면 이 작품은요 3장, 6구, 시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렴구를 제외하면, 즉 여음을 제외하면 시조 형태라고 얘기했죠? 시조의 기원이다. 시조의 초창기 모습이란 뜻이죠. 즉 3장, 6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읍사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